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한국 조선업은 몰락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리해고 현수막이 걸린 조선소 앞 30년을 배만 만들던 남자가 울먹이며 길을 잃었죠. 도시는 텅 비었고 젊은이들은 떠나며 거제와 울산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 조선업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미래에 한국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외국에서 군함을 사지 않았던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다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전이었습니다. 과연 몰락의 산업은 어떻게 세계 안보의 중심으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2023년 봄 울산 동구의 한 조선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현대중공업의 정문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영광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해고 반대 시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미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또 2,000명이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은 울먹이며 말했죠. 30년 동안 배만 만들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해 한국 조선업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미 필리핀 기업에 매각된 상태였고 STX조선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죠. 대우조선해양은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며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한국조선업의 몰락을 보도했어요. CNBC는 한국조선업의 황금기는 끝났다고 단정지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죠. 중국이 이미 세계 시장의 53%를 차지했고 일본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실제로 조선공학과 졸업생의 70%가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때 인구 28만 명을 자랑하던 조선업의 메카가 20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젊은 층이 대거 빠져나간 겁니다. 거제 시내 상점가는 텅텅 비어 있었고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죠.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만에 40%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 30대 엔지니어는 가족을 데리고 수도권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3년 넘게 배를 설계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제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없어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025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2달 반 만의 일이었죠. 6월 4일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나 받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컸죠.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끌려다닐 게 뻔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하루 전 저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외교부에 조용히 전한 메시지였죠. 미국의 미래 해군력 증강 계획에 한국 조선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 자국 군함 건조를 외국에 맡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외국에서 군함을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몰락해가는 한국 조선업에 맡긴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던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미국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곧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회담 당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는 신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것이며 한국은 또다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어요. 취임한 지 2달 반밖에 안 된 신참 대통령이 노련한 트럼프를 상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냐는 조롱 섞인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또 한국이 을의 입장에서 회담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국내 여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했어요. 또 보여주기식 외교쇼가 될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 요구할 거고 이재명은 고개 숙이고 돌아올 거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단언했죠. 그런데 회담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꺼낸 첫마디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 기술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통역을 맡았던 한 외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 발언을 들은 미국 측 참모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무장관은 옆에 보좌관에게 뭔가 급히 물어봤고 국방장관은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의 비용이 18억 달러인데 한국은 같은 성능의 함정을 9억 달러에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절반 가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건조 기간이었어요. 미국이 5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한국은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10척이면 90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는 휘파람을 불며 와우라고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업가 출신답게 숫자에 민감했던 그는 즉시 질문을 쏟아냈어요.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기술 유출 위험은 없는지, 미국 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면서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미 해군도 한국의 함정 설계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죠. 특히 한국이 블록 건조 방식을 통해 미국 조선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제안에 트럼프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첨단 부품을 만들고 미국이 조립하면 미국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군 함정의 일부를 한국에서 제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차세대 호위함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한국과 함께 시작하겠다고요. 그는 한국이 최고의 배를 만든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공동성명 발표 직후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건 미국 의회였어요. 공화당 소속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은 즉각 성명을 냈죠. 메이드 인 코리아 군함이라니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미친 짓이라고요.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해군의 자존심을 한국에 팔아넘기는 것이냐고요.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것이 미국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거죠. 미국 조선업계의 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헌팅턴 인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K-스트리트의 유명 로비스트들을 고용했고 의회 청문회를 요구했죠. 특히 헌팅턴 인걸스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 캐스트너는 직접 나서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은 미국 조선 산업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죠. 우리 아버지도 조선소에서 일했고 저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폭스뉴스는 이를 연일 반복 보도했고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장벽이었어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 영해를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군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번즈 톨레프슨법까지 더해져 이중 규제가 됐어요. 이 법은 미 해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죠. 하버드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단언했습니다. 한국산 군함 도입은 명백한 위헌이라고요. 법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예일대 법대 교수 스티븐 칼라브레시는
더 강하게 비판했죠.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CNN은 연일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 군함 도입은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됐죠. 앵커 앤더슨 쿠퍼는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10명 중 9명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이것이 불가능한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한 퇴역 해군 제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해군의 전통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또다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겨우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다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죠.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의 발언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일갈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군함을 맡기는 순간 미국 조선업은 죽는다고요.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반역이라고요.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8%가 한국산 군함 도입에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반대가 80%를 넘었어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거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트럼프에게 재고를 요청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이런 격렬한 반대가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반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기술이 위협적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너무 앞서 있어서 미국이 경계하는 것이라고요. 프랑스 르몽드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반발은 한국 기술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기술력이 아니라 정치와 법이라는 것을요. 과연 기술이 법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 초 극비리에 미국 해군 고위 장성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 방문이었죠. 저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울산 현대중공업 특별관리구역에 검은 차량 행렬이 들어가는 걸 목격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미 해군 작전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리고 해군 조달청장 등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벽 4시에 몰래 입국해서 곧바로 울산으로 향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들은 사흘 동안 한국의 조선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첫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보냈어요. 특히 이지스함과 잠수함 모듈 생산 시설을 둘러봤죠. 미 해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놀란 건 메가 블록 공법이었다고 합니다. 3,000톤짜리 블록을 통째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은 레이저 용접 기술도 시연했습니다. 기존 용접보다 3배 빠르면서도 강도는 2배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자동화 블록 조립 시스템도 공개했어요. 로봇팔 수십 개가 동시에 움직이며 정밀하게 블록을 조립하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 같았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거제 하나오션을 방문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인공지능 기반 설계 시스템을 선보였어요. AI가 선박 설계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 기존에 석 달 걸리던 설계를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걸 목격한 미군 장성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함정을 미리 건조하고 테스트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98% 이상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 조달청장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우리는 아직 20세기에 살고 있구나라고요.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마이클 길데이 제독이 남긴 메모가 후에 공개됐는데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15년 뒤에 도달할 기술을 이미 상용화했다고요. 특히 모듈 건조 방식에 대한 그의 평가는 충격적이었어요. 레고 블록처럼 정밀하면서도 효율적이라는 거였죠.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요. 같은 인원으로 4배 많은 배를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비용 비교 보고서였습니다. 펜타곤 내부 문서가 워싱턴 포스트에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당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죠. 10척만 건조해도 10조 원을 절약하는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지보수 비용이었어요. 한국이 건조한 함정은 부품 표준화율이 높아서 유지보수 비용도 30% 적게 든다는 분석이었죠. 20년 운용 기간을 고려하면 한 척당 2조 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알려지자 미국 의회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거든요.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이 문제지 기술과 경제성은 확실히 최고라고 인정한 거죠. 그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합리적 판단을 놓쳐선 안 된다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비용 절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미국 측에 제안했어요. 완제품이 아닌 블록 단위로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겠다는 거였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니 존스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선체 블록과 엔진, 전투 시스템 모듈을 생산하고 미국이 이를 조립하고 무기를 탑재하는 방식이었어요. 법률 전문가들도 이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예일대 법대의 한 교수는 이것이 절묘한 해법이라고 평가했죠. 기술력 하나로 정치와 이념, 그리고 법까지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진짜 힘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이 거셌고 다른 한편으론 비용 절감의 유혹이 컸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경제 참모들은 찬성했지만 정치 참모들은 반대했어요. 이때 한국이 내놓은 블록 생산 방식이 절묘한 해법이 됐습니다. 한국이 첨단 모듈을 생산하고 미국이 최종 조립을 한다는 윈윈 전략이었어요. 이 방식이라면 미국 조선소도 일감을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었죠.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도 달래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였으니까요. 10월 중순 트럼프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조선 산업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는 이 프로젝트에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의 약자였죠.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힘을 합쳐 세계 최강의 해군을 만들 것이라고요. 미국 조선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또 강조했어요.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고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동맹과 협력해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였죠. 이 발표 직후 미 국방부 조달 차관 제시카 레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43세의 해군 출신 관료였는데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지스함 함장을 지낸 엘리트였어요. 처음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왜 한국에 의존해야 하냐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출발 전 그녀는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미국을 넘을 순 없을 거라고요. 그녀의 아버지도 해군 제독 출신이었는데 미 해군의 자존심을 한국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시카가 울산 현대중공업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 서서 말을 잃었다고 해요. 높이 128m, 우리나라 63빌딩, 절반 높이의 크레인이 1000톤짜리 블록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도크에서 동시에 8척의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조선소인 뉴포트 뉴스에서도 동시에 3척 이상은 건조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블록 조립 과정을 직접 본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천 톤짜리 블록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지는 걸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현장 엔지니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하냐고요. 엔지니어는 웃으며 답했죠. 30년의 경험과 기술 축적의 결과라고요.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용접 로봇 200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는 시스템도 놀라웠죠. 불량률이 0.01% 미만이라는 설명에 그녀는 2번 되물었다고 합니다. 미국 조선소의 불량률은 평균 3%였거든요. 도장 공장도 인상적이었어요. 특수 도료를 나노 단위로 분사하는 시스템은 미 해군이 꿈꿔왔던 스텔스 도장 기술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이게 정말 조선소가 맞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녀가 알던 미국 조선소와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작업을 지휘하는 모습은 마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같았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조선업의 수도가 아니라 해양 안보의 수도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그녀는 또 덧붙였어요. 우리가 한국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요. 그녀의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 조선업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CNBC는 이를 대서특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곧이어 유럽과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차기 호위함 사업에 한국 참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를 둘러봤죠. 호주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어요. 일본마저도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자위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한국 조선소를 견학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전 세계가 울산과 거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어요.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이 미국 군함을 생산하는 것은 동북아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요. 그는 또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요. 사실상의 보복 예고였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중국 세관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루면 끝나던 통관이 일주일씩 걸리기 시작했죠.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거명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을 넘어 방산협력까지 한다면 러시아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암시였죠.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동해에서 활동을 늘리기 시작했고 폭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근처를 자주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미 제국주의의 군수공장이 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나서서 핵무기 증강을 선언했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요. 실제로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고 환경규제 위반으로 공장이 폐쇄됐죠.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대기업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는 논리였죠. 제시카 레너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녀에게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자는 거였죠. 국무장관은 직접 그녀를 불러 말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외교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요. 그녀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해요. 기술은 완벽하다 그러나 외교적 후폭풍이 두렵다고요. 실제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국방부는 기술적 우위를 놓치지 말자는 입장이었죠. 백악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중국 무역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묘수를 둡니다. 11월 초 이재명 대통령은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정상들과 회담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조선 기지가 되겠다는 전략이었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즉석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독일 총리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발표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서방 세계의 조선소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기술 공개였어요.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코팅 기술과 소음, 감소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특히 잠수함 소음, 감소 기술은 획기적이었어요. 기존 대비 70%까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미 해군 정보부는 이 기술들의 가치를 수조 달러로 평가했어요. 펜타곤의 한 장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놓치면 우리는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고요. 기술이 외교를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어요. 1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안보가 최우선이며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제시카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12월 초 한국은 미 해군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전투함 운영 시스템을 공개한 거예요. K-콤뱃이라 명명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함정 운용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이 시스템은 한국의 벤처기업 시너지 AI와 국방과학연구소가 5년간 공동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개발비만 3천억 원이 투입됐고 연구 인력 500명이 매달렸어요. 시스템의 핵심은 딥러닝 기반 전투 예측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전투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투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죠. 시연회는 진해 해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제독을 비롯한 고위 장교 20명이 참석했어요. 한국 해군은 실제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이 시스템을 탑재해서 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한 척의 구축함이 재래식으로 운용되는 세 척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거예요. 전투 시간은 불과 18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적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최적의 공격 각도를 계산하며 동시에 방어 기동을 수행했죠. 미 해군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대령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함정의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연료 소비를 40%나 줄였어요. 항해 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였죠. 정비 예측 기능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각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거였어요. 정비 시간이 60% 단축됐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파파로 제독은 시연회가 끝난 후 제시카 레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장 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제시카는 이튿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 해군 최고 기술 책임자, 사이버 사령부 부사령관,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최고 경영자들도 함께였죠. 그들은 경기도 판교의 시너지 AI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후드티를 입고 코딩하는 모습은 실리콘밸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율함정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한 제시카는 감동했다고 해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함정을 지휘하는데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였죠. 마치 1000명의 참모를 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표현했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극적이었어요. 준비한 원고를 던지고 즉흥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의원님들, 저는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군이었고 할아버지도 해군이었어요. 저는 미 해군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기술혁명을 외면한다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걸요. 이 기술을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동맹과 손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반대파 의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미 상원은 한국 블록 생산 예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78표, 반대 22표였어요. 압도적인 차이였죠. 하원도 이틀 후 통과시켰습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 군함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공식 승인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울산과 거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소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어요. 폐과 위기에 놓였던 조선공학과들은 신입생 모집을 재개했고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한 은퇴한 조선소 기술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배만 만들었는데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날 밤 울산 시내에서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어요. 2026년 3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첫 번째 블록이 미국으로 출항했어요. 울산항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연설했죠. 오늘은 한국조선업이 세계 안보의 파트너가 되는 날이라고요. 거대한 블록을 실은 특수 운반선이 울산항을 떠날 때 모든 선박이 일제히 기적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울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 노인은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배가 할아버지의 자부심을 싣고 간다고요. 20일 후 블록은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 최고 사령부가 총출동에 영접했어요. 조립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블록이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미국 기술자들은 감탄했습니다. 마치 시계를 조립하는 것처럼 정밀하다고요. 6개월 후 첫 번째 한미 합작 구축함이 진수됐습니다. 함명은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는 뜻이었어요. 진수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샴페인을 깨뜨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CNN은 이날 저녁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 기술 위에 떠 있다고요. 앵커는 덧붙였어요. 한국이 만든 블록 위에 미국의 무기가 탑재되고 그 함정이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조선업 몰락국에서 해양안보 설계국으로 한국의 극적 변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조선업이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수익을 10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변화는 더 극적이었어요. 조선학과가 전국대학에서 부활했습니다. 서울대는 조선해양공학과를 다시 개설했고 첫해 경쟁률이 30대 1을 기록했어요. 카이스트는 미래조선기술대학원을 신설했고 포스텍은 AI 조선융합학과를 만들었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조선공학과가 의대 다음으로 인기학과가 됐습니다. 한 고3 학생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울산과 거제의 부활은 놀라웠습니다. 거제 인구는 다시 25만 명을 넘어섰고 울산은 청년 인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됐고 상권이 되살아났습니다. 폐업했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새로운 상점들이 속속 들어섰어요. 조선소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0% 올랐고 신규 채용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재취업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전엔 택시를 몰았는데 이제 다시 배를 설계한다고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국제적 파급 효과도 컸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이 연이어 한국과 조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을 공식 조선 파트너로 지정했고 유럽연합은 한국과 조선기술 공동연구 협정을 맺었어요. 심지어 인도와 브라질도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 완전히 한국으로 이동한 거였죠. 제시카 레너는 2028년 퇴임 후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쉽빌더스 얼라이, 부제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녀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나는 울산에서 미국의 미래를 봤고 거제에서 세계 평화의 청사진을 봤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2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제시카는 인쇄 전액을 한미조선기술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2029년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한 상선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군함과 특수선박 중심이었죠. 매출액은 과거 최고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수출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조선 소프트웨어와 설계 기술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라이선스 수익만 연간 5조 원을 넘어섰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해양 안보의 설계자가 됐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3분의 1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고 나토 해군의 절반이 한국 부품을 사용했어요. 한국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각국의 장교들이 유학 오는 명문이 됐고 울산과 거제는 조선 기술의 메카로 불렸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해양평화기여국으로 지정했고 국제해사기구는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청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었어요. 최첨단 기술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이 됐죠. 스타트업들이 조선 분야에 뛰어들었고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울산과 거제에 조선 테크 클러스터가 형성됐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한 청년 창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고 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으며 이제 저도 배를 만듭니다. 다만 저는 인공지능으로 배를 설계하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기술자들, 묵묵히 일한 근로자들, 그리고 혁신을 멈추지 않은 기업가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쓰러졌지만 바다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세계가 우리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2030년 현재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연구소에서 차세대 함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옆자리엔 미국인 엔지니어가, 맞은편엔 영국인 설계사가 앉아 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항엔 세계 각국의 깃발을 단 선박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를 만들기 때문이란다. 딸이 또 물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적어도 바다에서는 우리가 최고란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몰락의 바다에서 시작해 세계 안보의 설계자가 되기까지 그 극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술과 끈기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높이 부활했어요. 저는 오늘도 울산의 조선소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라고, 세계 평화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몰락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 조선업은 이제 세계 안보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의존하고 유럽이 배우며 아시아가 두려워하는 기술이 바로 한국의 힘이죠.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동맹과 신뢰 그리고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울산과 거제에서 흘린 땀방울이 세계 평화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 것 아닐까요? 기술과 끈기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높이 부활했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